오늘 밤 심야수첩은 지독한 악취가 배어있는 2014년의 기록을 꺼내봅니다.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바람을 피하고 지친 몸을 뉘며 사랑하는 가족과 온기를 나누는 안식처, 그것이 상식적인 집의 정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집은 그 상식이 철저히 무너져 내린 곳입니다. 아니, 차라리 무덤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한적한 빌라,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던 그 붉은 벽돌 건물 2층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이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숨을 턱 막아오는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악취, 거실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 마신 술병, 배달 음식 용기, 곰팡이 핀 옷가지들이 산맥처럼 쌓여있는 풍경, 사람들은 그저 이곳을 저장 강박증 환자의 집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 산을 헤치고 들어간 작은 방, 그곳 구석에는 이 집의 모든 잡동사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붉은색 고무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장을 담글 때나 쓰는 높이 80cm, 지름 84cm의 거대한 고무통. 뚜껑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로는 두꺼운 이불과 박스들이 겹겹이 쌓여 마치 그 존재를 지우려는 듯 했습니다. 형사들이 그 무거운 뚜껑을 열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고무통 안에는 김치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붉은 고무 장갑과 소금, 그리고 비닐에 꽁꽁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맨 위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한 남자의 시신이 있었고, 그 시신을 드러내자 그 아래에는 이미 백골이 되어버린 또 다른 남자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위에는 갓 죽은 남자, 아래에는 10년 전 죽은 남자, 전혀 다른 시간을 살다 간 두 남자가 비좁은 고무통 안에서 뒤엉킨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엽기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지옥도 속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 고무통 바로 옆방에서 8살 난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시신을 유기하지 않고 집 안에 저장해둔 것일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의 격차를 두고 두 남자를 집어삼킨 붉은 고무통. 오늘 심야수첩은 그 뚜껑을 열고 짙게 깔린 어둠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며칠 전 2014년 7월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포천시 신북면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은 이 붉은 벽돌 빌라는 겉보기에 그저 조용한 서민들의 거주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들에게 2층 201호는 늘 불편한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신경을 긁은 것은 소리였습니다. 201회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집안의 다른 소리를 감추려는 듯, 혹은 정막을 견딜 수 없다는 듯 볼륨은 늘 최대치에 가까웠습니다. 그 소음 사이로 간간히 들려오는 것은 여자의 고함 소리, 그리고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그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아이 키우기 힘든 집인가 보다 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남의 집 가정사에 깊이 끼어드는 건 껄끄러운 일이니까요. 그것이 이 비극이 오랫동안 감춰질 수 있었던 첫 번째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바로 냄새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201호 현관문 틈새로는 정체불명의 악취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냄새 같기도 하고 하수구 냄새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더 비릿하고 묵직한 냄새. 훗날 주민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숨을 참아야 할 정도로 역겨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냄새의 근원이 부패한 살점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는 여자 이 씨와 그녀의 8살 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기억 속에 이 씨는 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주쳐도 눈을 잘 맞추지 않고 늘 무언가에 쫓기듯 황급히 사라지는 여자. 반면 아이는 너무나 작고 말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점을 발견합니다. 그 아이는 악취가 진동하는 그 집에서 쓰레기 더미를 놀이터 삼아 매일 잠들고 깨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에게 그 지옥 같은 풍경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균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2014년 7월 29일 밤 201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엄마를 찾는 애타는 목소리, 그리고 겁에 질린 비명.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잦아들다가 희미해졌습니다. 그제야 이웃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굳게 잠긴 철문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창문을 뜯어내자 갇혀있던 공기가 터져 나오듯 상상을 초월하는 악취가 구조대원들을 덮쳤습니다. 방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쓰레기가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고 그 쓰레기산 한가운데에 8살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배고픔에 지쳐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서둘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던 찰나 쓰레기 더미 너머 안방 구석에 놓인 붉은 고무통이 그들의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뚜껑 틈새로 붉은 액체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동방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 7월 29일 밤 9시 40분 아이를 구조해 내보낸 직후 현장에 남은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시선은 오직 안방 구석에 그 붉은 고무통에 고정되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악취의 진원지, 뚜껑 틈새로 흘러나온 검붉은 액체는 이미 장판을 적시고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조차 마른 침을 삼켜야 했을 만큼 그 통이 뿜어내는 기운은 불길했습니다. 굳게 닫힌 뚜껑을 힘주어 열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내부에 갇혀있던 가스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은 반사적으로 코를 움켜쥐거나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백질이 부패할 때 나는 특유의 비릿하고 역한 시취. 통 안의 풍경은 기괴했습니다. 맨 위에는 두꺼운 겨울 이불이 덮여 있었고 그 아래로 소금이 하얗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젓갈이나 김치를 담글 때처럼 말입니다. 소금 사이사이로 붉은 고무장갑과 랩 그리고 비닐이 어지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범인은 시신의 부패를 막거나 냄새를 감추기 위해 나름의 처리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물질들을 걷어내자 첫 번째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지만 목에는 스카프가 감겨 있었고 머리에는 비닐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실압화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물기가 많은 곳에서 시신이 비누처럼 변하는 현상. 그는 좁은 통 안에 억지로 구겨진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감식반이 첫 번째 시신을 수습해 들어 올리자 바닥에 또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뼈였습니다. 첫 번째 시신 바로 아래 백골이 된 두개골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살점 하나 없이 앙상한 뼈만 남은 또 다른 남자의 시신. 위에는 부패한 시신, 아래에는 백골 시신. 마치 2층 침대처럼 혹은 연인처럼 두 남자는 하나의 고무통 안에서 포개져 있었습니다. 이 엽기적인 합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찰은 즉시 지문 감식과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무통 주변에는 제습제와 방향제 수십 개가 널려 있었습니다. 범인 역시 이 냄새가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이웃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고무통 표면에는 이 씨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검 1차 소견이었습니다. 위에 있던 부패 시신은 목에 감긴 스카프와 비닐로 보아 타살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망 시점은 발견되기 얼마 전인 그해 봄이나 초여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반면 아래에 있던 백골 시신은 사망한 지 최소 수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10년의 시차를 둔 두 번의 죽음. 이 좁은 빌라 안에서 누군가는 10년 전에 죽어뼈가 되었고 누군가는 몇 달 전에 죽어 그 위에 눕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이 고무통은 항상 그 자리에 안방 한 구석에 가구처럼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8살 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고무통과 함께 자랐습니다. 아이에게 이 고무통은 그저 열면 안 되는 빨간 통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빠가 혹은 아저씨가 그 안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아이는 그 옆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이 기이한 집의 주인 그리고 아이를 버리고 사라진 엄마 이 씨를 찾는 것. 경찰은 즉시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카드 사용 내역도 끊겼습니다. 마치 고무통 속의 남자들처럼 그녀 역시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듯 했습니다. 고무통 속 두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사건은 단순 살인이 아닌 엽기적인 치정극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국과수 DNA 분석 결과 아래쪽의 백골 시신은 이 집의 가장이자 이 씨의 남편인 박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얹혀있던 부패한 시신은 이 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 또 다른 이 씨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미군기 열립니다. 남편 박 씨는 무려 10년 전 집을 나갔다는 이 씨의 말 한마디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종 신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그가 사업 실패나 가정 불화로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단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살던 안방 구석 고무통 안에서 아내와 아이가 밥을 먹고 TV를 보는 소리를 들으며 뼈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차가운 감시자가 되어 그를 가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위쪽에 있던 내연남은 어떨까요? 그는 최근까지 이 씨와 직장 동료로 지내며 가깝게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의 시신을 집에 둔 채로 또 다른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마저 살해하여 남편의 시신 위에 겹쳐 놓았습니다.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용의자 이 씨는 증발했고 유일한 목격자인 8살 아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진술은 수사팀을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국인 아저씨들이 그랬어요. 엄마는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수사의 방향을 외부 침입이나 외국인 노동자 범죄로 돌릴 뻔한 결정적인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들은 아이의 진술에서 미세한 균열을 감지했습니다. 아이의 말은 구체적이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대사를 읊는 듯 기계적이었습니다. 정말 낯선 아저씨들이었는지, 엄마는 정말 없었는지 반복되는 질문에 아이는 입을 다물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는 범인을 본 것이 아니라 범인을 감추려는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엄마가 사라지기 전 아이에게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라, 외국인이 그랬다고 해라고 세뇌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기지국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교묘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을 사용하며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왜 도망쳤을까요? 단순히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더 감춰야 할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고무통 안에 소금, 그리고 방향제. 이것은 치밀한 계획 범죄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시신과 함께 살아야 했던 여자의 강박적인 몸부림이었을까요? 대중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시체 썩는 냄새를 맡으며 10년을 살 수 있는지, 남편을 죽이고 그 위에 애인을 죽여서 언짢이 제정신인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엽기성. 언론은 연일 포천 고무통 살인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열쇠를 쥔 이 씨는 여전히 침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일 만인 8월 1일 경찰의 무정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용의자 발견, 포천시 소흐릅의 한 섬유 공장 기숙사. 그녀는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공장 근처 외국인 노동자 숙소 부엌에 숨어 있었습니다. 검거되는 순간 그녀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덤덤하고 무표정한 얼굴, 마치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이제 우리는 그녀의 입을 통해 그 붉은 고무통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검거된 이 씨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격한 감정의 동요도 죄책감에 찬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한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무통 위쪽에 있던 내연남 이 씨에 대한 자백입니다. 돈 문제로 다퉜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무시했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내연남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 씨는 스카프로 그의 목을 졸랐습니다. 남자가 저항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고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이웃들이 들었던 시끄러운 TV 소리와 고함 소리는 바로 이 살인의 현장을 덮기 위한 필사적인 소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그 다음 10년 동안 고무통 아래에 잠들어 있던 남편 박 씨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그녀가 남편 또한 살해했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남편은 자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10년 전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자연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랬다. 아이와 함께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을 고무통에 넣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비닐로 밀봉하고 그 위에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무통
고무통을 안방 구석에 두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사랑이나 두려움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녀의 심리 상태를 저장 강박의 극단적인 형태로 분석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쓰레기들처럼 그녀에게는 남편의 시신도 내연남의 시신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어야 하는 물건에 불과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시신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 안에 있는 가구 혹은 짐짝 같은 존재. 그렇기에 그녀는 내연남을 살해한 후에도 시신을 유기하거나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들어있는 그 고무통 뚜껑을 열고 그 위에 내연남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금을 뿌리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마치 김장독에 김치를 채워 넣듯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 남편 박 씨의 시신에서는 명확한 타살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어 독극물 검사도 질식의 흔적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주장대로 자연사였는지 아니면 증거가 사라진 완전 범죄인지 진실은 영원히 고무통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이의 기억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경찰에게 잡혀간 후 심리치료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엄마가 아빠는 자고 있다고 했어요. 냄새가 나면 엄마가 칙칙이를 뿌렸어요. 아이는 시체 썩는 냄새를 맡으며 자랐지만 엄마의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가 내연남을 죽이고 고무통에 넣는 과정을 보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이 비정상적인 집은 유일한 세상이었고 엄마는 그 세상의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내연남 살해 혐의와 남편 시신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녀는 덤덤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다는 변명과 귀찮아서 그랬다는 무관심 사이 그녀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박 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미스터리의 찜찜한 뒷맛은 여전히 혀끝에 남아 있습니다. 징역 24년, 법원은 이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판결문은 그녀의 범행을 인륜을 저버린 잔혹한 행위라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 폴리스 라인이 거친 그 빌레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무거운 질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은 홀로 남겨진 8살 아이입니다. 아이는 구조된 직후 아동보호기관으로 인계되었습니다. 씻기고 입히고 따뜻한 밥을 먹였지만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진 10년의 지옥도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부모의 품에서 동화책을 읽을 때 이 아이는 시체가 담긴 고무통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이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악취와 비밀을 견뎌야 하는 수용소였고 가족은 시신과 산 사람이 뒤섞인 기이한 형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아이가 겪은 정서적 학대와 반김, 그리고 죽음을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그 왜곡된 세계관이 아이의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이 아이를 어떻게 품어주고 치유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이 씨의 집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편 박 씨가 사라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고 지나갔을 뿐 그 문을 두드려 본 이웃은 없었습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가도 아이가 꾸질꾸질한 모습으로 배회해도 그것은 그저 남의 집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의 엽기적인 범죄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관계 단절이 낳은 비극입니다.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현관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는 우리의 무관심. 그 차가운 무관심이 어쩌면 10년 동안 그 고무통을 지켜준 진짜 공범이 아니었을까요? 포천의 그 작은 방, 붉은 고무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어딘가 또 다른 닫힌 문 뒤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고립된 채 썩어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비극은 언제든 어디서든 다른 형태의 고무통이 되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악취는 환기로 지울 수 있지만 비극의 냄새는 기억으로만 씻어낼 수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10년을 견딘 죽음과 그 죽음 곁에서 숨죽여야 했던 어린 생명을. 오늘 밤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까지 심야수첩이었습니다.